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엔지니어들이 하는 얘기들도 많은데, 저는 오늘 좀 근본적인 질문들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의 측면에서 알고리즘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요거는 플랫폼 노동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플랫폼이 직접적으로 배달 노동자들한테 빨리 가라, 혹은 배달 노동자들한테 역 A에서 B로 배달해라 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근로자 지위에 관한 쟁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배달 노동 초기에는 직접적인 지휘 감독과 지시를 하고 있고,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동네 배달 대행사는 지금도 근태 관리와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성 문제가 불거져서 플랫폼이 이용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가 근로자다라고 하는 순간 플랫폼 산업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과 시간,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플랫폼 산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근로자로 고용해서 다 책임을 져라 라고 하면은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영광이라서 이거는 참, 예, 매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로. 네. 어쨌든 이 플랫폼 산업의 특징을 먼저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노동력들을 충분하게 축적해 놓은 상태에서, 그래,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 한 10명이 대기하고 있으면 주문이 초마다 들어오면 10명이 가지고 배달 10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매칭할 수가 없죠. 그런데 플랫폼에서 노동자들을 1000명, 10,000명, 1억 명, 10억 명 이런 것들을 대기하고 있으면 주문이 100건이 오든 1000건이 오든 10,000건이 오든 바로 매칭을 해서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어떤 거냐면 배달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배달 공급을 무한정하게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노동력 데이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근시킬 필요도 없고, 배달 오토바이를 사줄 필요도 없고, 유니폼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론상 플랫폼 기업은 무한하게 노동력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기업한테 어떤 과제가 남았냐면, 1억 명이든 10억 명이든 축적하는 건 좋은데 1억 명이든 10억 명이든 얘네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려면 조그만한 동네 매니저로는 이 노동력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슈가 하나 있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말씀드리고 거고요. 그래서 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최저임금, 수당, 뭐 퇴직금 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생산 수단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그다음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1억이든 10억이든 노동력을 축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노동자로 인정받는 순간 요거 다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산업을 다 접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다 전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전 문제가 발생하더라 라는 겁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토바이 사고율과 고용 관계를 살펴보니까 가계 오토바이,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사고율이 30.2%인데 배달 대행 오토바이를 쓰니까 212.9%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걸 넘어서 실제 사고 위험이 누구한테 전가되고 있다? 개인한테 전가되고 있고, 그 개인이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이 다분히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플랫폼이 전가하는 비용에는 이 사고 비용에도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고 위험도를 가격으로 매기는 게 보험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 오토바이 경우에는 보험료가 연간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인데, 요게 화면에 보이는 게 배달된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개인이 개인 돈으로 지불해서 들어야 하는 보험료가 책임보험이 300에서 500,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대인 2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게 800에서 1000만 원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마이너스 50에서 70을 두고 달리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다 어떤 비용이다? 예전에는 기업이 책임졌던 비용을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데이터로 존재하는 플랫폼 노동자한테 전가한 비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용을 전가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걸 구체적 수치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요 금액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더들이 보험 가입 안 하고 배달을 하게 됩니다. 플랫폼 노동의 또 다른 특징은 플랫폼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폐쇄된 공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라는 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배달 라이더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냈다라고 하면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위험도 같이 감수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노동자라고 봤다고 하면 이 책임을 기업이 졌는데, 지금은 개별 라이더가 지고, 이 개별 라이더가 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위험도 누가 진다? 개인 국민이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기업을 욕하는 게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노동자들을 욕하는 체계로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회적 평판, 사회적 인식까지도 개인한테 돌리는 방식으로 배달 산업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달 산업 구조에 대해서는 앞에 살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배달 주문 접수와 배달을 동시에 하는 앱이 있고, 이거는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 접수는 배민, 요기요로 봤는데, 실제 배달은 동네 배달 대행사에서 하는 두 가지 큰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율이 얼마나 되냐? 요거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6월에 발표한 통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6월 달에 자신 배민으로 접수된 주문 건수가 총 1억 건이라고 했는데, 그 1억 건 중에 8%만이 자체 배달 서비스인 배민원 서비스를 했고요. 92%는 누가 했다? 동네 배달 대행사가 하는 형태로 배달이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은 이 비율이 30% 정도로 높아져 있지만, 여전히 한 70% 정도는 배민은 접수만 하고 배달은 동네 배달 대행사가 진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오늘 주제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랫폼 노동의 딜레마에서 동네 배달 대행사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불응 바르고 생각대로 같은 곳과 함께 하는 곳인데, 배달 대행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자율적 근무를 한다,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탁 계약서를 쓰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똥콜이라는 것을 많은 라이더들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음식점과 계약한 동네 배달 대행 업체 사장님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전화로 너 왜 이렇게 욕설을 섞어가면서 왜 안 나오냐라고 하는 근태 관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똥콜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개입을 한다? 동네 배달 대행사의 인간, 사람이 욕설을 섞인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위탁 계약을 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자유로운 노동을 인간 개입으로 극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지어 화장실도 보고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빈 차일 경우에는 그 점이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매니저가 전화를 걸어서 왜 일을 안 하냐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에 점 2개가 있거나 PC방에 점 4개가 모여 있다라고 하면 관리자들이 바로바로 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더들이 전화 오기 전에 장실요, 배가 아프네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미리 나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마라 라고 카톡으로 업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달된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 추적 기술이 노무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계약서는 위탁 업무 계약서라는 거예요. 근데 위탁 업무 계약서만 쓰게 되면은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지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업무 규정 사약서 같은 것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생각대로 업무 규정 사약서인데 출퇴근 시간 준수를 하고 연락 두절을 금지하고 가장 놀라웠던 것이 이제 겸직 금지, 공무원 수준의 존속적인 노동자로 활동하길 바라는 거고요. 이 업무 규정 바로 뒤에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고 자유로운 위탁 노동자다라는 계약서를 같이 쓰게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벌금 같은 것도 매기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라이더 유니온이 생기고 나서 문제 제기하고 나서 뭐가 발생했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나타나서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라 간접적 지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곳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동네 배달 대행사처럼 근태관리라든지 조퇴, 무단이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혹은 식사 시간에 조를 만들어서 1시부터 2시는 누구누구, 2시부터 3시는 누구누구 이렇게 밥을 먹으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지시를 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탄생하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AI를 통해서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빠른 배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음식점, 그러니까 4-5개의 음식점의 음식을 배달통에 넣어서 최대한 빠르게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빠른 배송을 보장했다고 한다면 플랫폼 AI는 어떤 거냐면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플랫폼에 로그인 시킨 라이더의 숫자를 1억 명 정도 확보한 다음에 한 사람당 하나씩 배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빠른 배송을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산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건 배송이 시작되면은 뭐가 필요하다? 라이더들의 엄청난 숫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건 배송이 발달한 곳은 중소도시가 아니라 플랫폼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인력이 풍부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단건 배송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단건 배송을 하기 위해서 인간 관리자가 아니라 AI 관리자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라이더들의 위치들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도 배달시키면은 쉽게 볼 수 있고요. 몇 분 남은 시간, 그리고 라이더들이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는 동선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배달하는 중에 기름을 넣으려고 잠깐 멈춰 있었는데 쿠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회사에 연락을 해서 라이더들의 동선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앱에 소비자가 라이더의 동선을 확인하게 되면 소비자라고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노무 관리자, 그러니까 매니저의 역할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이츠가 저한테 전화하면서 뭘 강조했냐면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지금 쿠팡이츠가 라이더한테 빠르게 배달하라고 전화한 거냐? 라고 했더니
쿠팡이츠가 이렇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쿠팡이츠가 전화한 게 아니고요. 쿠팡이츠에 주문한 손님이 전화한 거다. 단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쿠팡이츠가 빠른 배달을 강요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과 직접적 지시와 사회적 비난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킨다?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로? 이런 발달한 디지털 기술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접적인 지휘 감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평점 및 등급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억 명 정도의 라이더가 있는데 자유롭게 일해라 라고 하면은 완전 배달이 잘 빠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배차했을 때 너무 많이 거절을 하게 되면 이제 불이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가장 이제 큰 불이익은 뭐냐면, 내가 이 AI가 배차했을 때 45초 내에 이거를 갈지 말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똥콜이라고 해서 거절했을 때 다음 배달 콜이 나한테 올지 안 올지 확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달 노동자들은 순간순간적으로 배달 일감이 배치되는데, 이거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실업이 지속적인 실업일지 다음에 배차가 일감이 주어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거절을 하면 배차를 찾는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뜬다라고 하는 거는 너 실업에 빠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경고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배민의 화면인데, 배민은 그나마 좀 세련되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고요. 이제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매우 노골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신호등 색깔로 바꾸는데, 이 초록색이 이제 최고의 배달 파트너인 거고, 노란색이 경고고요. 빨간색일 경우에는 개선할 여지가 있거나 업무가 위탁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업무가 위탁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해고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수락률은 AI가 그 노동자한테 배차했을 때 거절을 하지 않는 확률입니다. 근데 배달 노동자들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배달 콜이 올 수가 있거든요. AI가 배차하는 것 중에 그거를 얼마나 거절을 해야지 내가 위탁 업무를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달 노동자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 역시도 좋아요와 역다봉, 따봉과 역다봉으로 저희를 평가하는데, 이유 없이 역다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알고리즘보다 더 알기 힘든 게 손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빠르게 배달을 했는데도 역다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 불친절하게 했는데도 따봉을 주는 손님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 주지 마라 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쿠팡이츠 평점 시스템을 배민이 따라서 지금 도입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요기요 화면입니다. 요기요 화면 왼쪽 상단에 보면 1이라고 적혀 있죠. 1이 적혀 있다는 거는 2, 3, 4가 있다는 의미인데, 1등급은 수요일에 배달 스케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기요는 특별하게 배민과 쿠팡과 다르게 로그인을 하는 순간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겠다라고 약속한 시간대에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시스템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케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지 그 시간에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수요일에 스케줄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금토일 점심 저녁 피크 시간대에 이 1등급들이 다 스케줄 신청을 하겠죠. 그럼 2등급은 목요일에 스케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 1등급이 먹고 버린 시간. 그럼 3등급은 금요일에 스케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2등급이 먹고 버린 시간.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뭐 아침 9시, 오후 3시, 배달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시간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AI가 배치하는 걸 모두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배달을 해야 되고, 근데 이 등급이 가끔씩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항의를 하면 AI가 결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쿠팡이츠에 보면 거절을 많이 했을 경우에 7일간 배정 정지를 당한다. 그러니까 7일간 앱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준다라는 거고, 그러면 7일간의 실업 상태에 빠지는 거고요. 이거를 3번 당하면 영구 정지를 당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을 거절해야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거절을 하면은 앱 정지를 당한다라는 거고, 저희가 쿠팡이츠랑 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을 거절하면은 앱 정지가 되냐 물어보면, 그거를 알려주면 라이더들이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힐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밝힐 수 없으면은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노사가 지금 협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문제로, 배달료도 알고리즘이 정하고 있습니다. 요게 쿠팡이츠 화면이고요. 오른쪽이 배민 화면인데, 배달료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고정이냐? 고정이 아닙니다. 초마다 달라집니다. 지금 쿠팡의 강남구 2가 2,500원이잖아요. 강남구 1이 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강남구라도 강남구 1, 2, 3, 4로 요금을 다르게 측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라이더들이 어떻게 할까요? 강남구 1로 많은 라이더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이츠는 그 순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남구 1에 라이더가 충분하네? 6,000원이었던 배달료를 5,000원, 4,000원, 3,000원으로 떡락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냐라고 하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어떤 수요 공급입니까? 쿠팡이츠가 개발한 AI 배달료를 정하는 그 시스템 하에 수요 공급에 따라서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강남구 1에 6,000원짜리를 보고 라이더들이 모여들었는데, 실제로 배차는 2,500원짜리인 강남구 2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AI가. 이 AI 배차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배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이 배달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배달료를 통해서 출퇴근 지휘를 할 수 있는 간접적 지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더들은 배달료 한 10,000원으로 안 빠진다, 그럼 배달료 10,000원으로 해서 많이 로그인 시켜 놓으면 많은 상황에서 배달료를 다운 시켜 버리면 되니까, 그 순간 배달료를 아낄 수 있는 거죠. 뭘 해서? 시간당 배달료를 10,000원을, 한 건당 배달료 10,000원을 잠깐 유지하면서 수많은 라이더들을 출근시켜서 결국에는 배달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쿠팡이츠랑 교섭을 하면서 정말 이거 사람이 정하는 거 맞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쿠팡이츠에서도 AI로만 맡기면 이걸 통제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요 배달료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얼마나 주는 게 좋은지, 날이 좋으면 얼마나 좋은지, 요거를 자기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방식을 이제 AI에서 이제 방식을 좀 3개 정도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수수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I의 배차 문제들이 문제가 있다. 이거는 노동 조건을 AI가 마음대로 바꾸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평점 및 페널티 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뭐를 하는 거다? 결국에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형태로 모여있는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동네 배달 대행사에서는 인간이, 그러나 이 동네 배달 대행사에서 인간이 직접적 지휘 감독을 하는데 이거를 문제 제기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가 매우 어렵고, 왜냐하면 영세하고 소규모니까. 중앙과 서울 수도권에서는 알고리즘이 지시를 한다. 근데 여기는 어떤 게 쟁점이냐, 너무 많은 라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와 교섭을 했을 때 교섭력이 떨어지는 거. 두 번째는 알고리즘이 기업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대안은 라이더들한테 알고리즘 협상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랑, 두 번째로 알고리즘을 일종의 취업 규칙으로 해석을 해서 라이더들한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거나 노동자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취업 규칙 자체가 우리의 협상 대상으로 끌어오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